자, 내용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좀 이제 문학적인 특성이 강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서술이 되었다면, 지금부터는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는 그런 특성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DT는 1874년 독일 화학자에 의해서 처음 합성되었지만 살충제로서 효능이 발견된 것은 1939년이었다. 즉 이때 처음 합성됐지만 그 후에 이제 효능이, 그것도 살충제로서의 그 효능이 발견된 것은 후의 일이다라고 보이고요. 자, 그 즉시 DDT는 질병을 옮기고 한밤중에 식량을 축내는 누구들로? 해충들에 대항해서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살충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발견자인 스위스의 파울 밀러는 노벨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서인지 사람들은 DDT를 별 해가 없는 물질로 여긴다. 그죠? 그러면 너도 쓰고, 쟤도 쓰고, 나도 쓰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뭐 다 쓰니까 괜찮은 거겠지? 별로 해가 없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DDT의 무해성에 관한 신화는 전쟁 중 수천만 명의 군인, 피난민, 포로들의 몸에서 이를 박멸하는 데 처음 사용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DDT의 무해성, 즉 DDT는 해가 없다라는 것은 신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신화는 사실 사실이 아니죠. 허구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말은 DDT는 유해하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유해성은 없다. 즉 뭐 괜찮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신화 같은 이야기는 전쟁통에 이렇게 났다라는 겁니다. 위에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전쟁 중에 막 살포하는 거거든. 옛날에는 막 이가 있었잖아. 몸에 이가 살아서 피도 막 이렇게 나고 온몸이 간지럽고 막 되게 고통받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이 기구 가지고 통째로 막 사람들한테 DDT를 막 뿌린 거야. 그러면 이제 이가 다 죽어나가서 사람들이 이제 살만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일단 전쟁통에는 좋았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진 데다 즉각적으로 어떤 나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뿌렸을 때 갑자기 막 피부 발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막 애가 막 시름시름 앓거나 막 이러면 쓰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썼을 때 해로운 우리를 괴롭히는 이만 죽어나가고, 즉 해충만 죽어나가고, 우리는 너무 아무 이상 변화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어떤 나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서 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근데 요 구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바로 반응은 나타나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유해성, 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른 염화탄산수소의 계열 물질과 다르게 DDT는 피부 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분말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구분 잘 하셔야 되겠죠. DDT는 분말 형태라서 바로 피부 속으로 스며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염화탄화수소 계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겠어? 분말 형태가 아니고, 그렇죠? 피부에 스며든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잘 구분해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은 일반적으로 DDT는 지방 성분에 녹으면 상당한 독성을 발휘한다.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DDT는 일단 지방과 결합하게 되면 상당한 독성을 발휘한다. 그죠? 내용 정리 잘 해두시고, 자, 그래서 DDT는 피부로 바로 스며들진 않지만 소화기관이나 폐를 통해서 천천히 흡수되고요. 그리고 일단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부신, 고환, 갑상선 등 지방이 풍부한 신체 장기에 축적된다. 점점 쌓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DDT 자체가 지용성이기 때문이다. 뭐 부연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이러한 기관들은 다시 말해서 지방이 풍부한 기관들이다. 그렇죠? 근데 아까 봤듯이 DDT는 지방과 만나면 강한 독성을 발휘한다라는 거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간, 심장 그리고 장기를 감싸고 있는 커다란 보호막인 장갑막에도 쌓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체 기관에도 DDT는 축적이 되지만 이러한 장갑막에도 굉장히 많은 양이 지금 축적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DDT의 축적은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상당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 한번 보시면 상당수의 음식물에는 농약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농사 지을 때 사실 살충제를 많이 쓰잖아. 그렇죠? 그래서 해충들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쓰는데 거기에도 DDT가 포함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농약을 맞은 음식물에는 굉장히 많은 DDT가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체내에 저장된 지방이 생물학적 증폭기 구실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DDT를 0.1 ppm만 흡수를 해도 100배나 많은
10에서 15 ppm이 체내에 축적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지방,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이 생물학적 증폭기 구실을 한다. 뭔가를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그런 구실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DDT가 지방을 만나면 독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 지방 자체가 DDT의 어떤 양을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에 남아있는 이 농약 DDT를 0.1 ppm 아주 소량만 먹더라도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지방을 만나게 되면 이만큼 몇 배나 100배나 많은 이런 증폭기로 확 양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이 실제로 우리 몸에 축적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ppm 단위는 화학자나 양리학자들에게는 익숙한 말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낯설 것이다. 1 ppm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은 양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물질은 강력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극소량이라 해도 인체 내에는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ppm 자체가 굉장히 소량이지만 정말 0.1 ppm이라는 이러한 소량이 오더라도 우리 인체 내에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동물 실험에 따르면 DDT 3ppm은 심장 근육의 필수적인 효소 작용을 억제하고 5ppm은 간세포 궤적 또는 조직 분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소량의 DDT가 살아있는 생물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 그렇죠? 이 정도 3ppm만 있어도 이런 굉장히 무서운 일을 일으키고 5ppm만 있어도 조직 분해, 그다음 궤적 그리고 뭐 죽어가는 조직이 죽어가는 그런 현상까지 일으키더라라는 겁니다. 자, DDT와 비슷한 물질인 디엘드린과 클로르데인은 2.5 ppm만으로도 비슷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게 디엘드린과 클로르데인이 더 작은 양으로도 비슷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은 얘네가 일단 조금 더 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독한 성분이다. 그렇죠? 자, 이러한 사실은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 인체의 정상적인 화학작용에서는 극미한 원인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온다. 예를 들어서 요오드 1만 분의 2g 차이가 건강과 질병을 가름하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ppm은 뭐 놀랄 것도 아니다. 그렇죠? 뭐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1만 분의 2g이 때로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질병에 만들고 우리 건강 상태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극소량의 살충제는 점진적으로 나도 모르게 축적이 되고 그다음 배출도 빨리 되지 않아요. 굉장히 서서히 배출되기 때문에 만성 중독은 물론 간을 비롯한 다른 인체 기관의 퇴행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다. 즉 계속 가지고 온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